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푹한 14살 소녀에게 일어난 끔찍한 전쟁의 진실을 고백하는 사연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작은 봉제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손자, 손녀들 돌봐주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적어보내는 이유는 제 손녀 지은이가 얼마 전 대학 과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다가 저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순간 6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마다 제 잠을 깨우던 그 기억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과거가 말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매춘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제로 끌려가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닌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고,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시는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이전 저는 행복한 소녀였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영수는 마을 국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편을 잡으셨던 분으로 해방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정수는 자상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으시고 마당에 채소를 가꾸시며 우리 남매 넷을 극진히 돌보셨죠. 큰오빠 영철이는 21살로 청진의 공장에서 일했고 둘째 오빠 영호는 18부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생님이 되겠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해 봄 14살이 되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7살 난 막내 동생 영수는 개구쟁이였지만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저는 새로 산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친구 경희와 함께 공부도 하고 장래 희망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하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급히 우리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전쟁이 났다. 그때만 해도 전쟁이 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쌀과 옷가지를 보따리에 싸고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기도 전에 인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어른들을 끌고 갔습니다. 반동 지식인들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선생님들, 마을 유지들과 함께 총살당하셨다고 합니다. 큰오빠 영철이는 피신했다가 인민군에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둘째 오빠 영호는 집에 숨어 있다가 우리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1950년 12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 셋을 데리고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로 다시 원산으로. 피난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발에 동상이 걸렸고 입술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동생 영수는 추위에 떨며 울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죽어 있었고 어떤 노인은 눈 속에 웅크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원산에서 38선 근처까지 우리는 거의 한 달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시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으셨습니다. 오빠 영호는 18살 소년이었지만 남자답게 우리를 지켰습니다. 1951년 1월 어느 날 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38선 근처 어느 산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던 중 갑자기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 포탄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폭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폭발 충격에 넘어지면서 손을 놓쳤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연기와 먼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봤지만 어머니도 오빠도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영호 오빠, 영수야.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포탄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그 일대를 헤매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어느 순간 길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트럭 짐칸에 실려 있었습니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네. 야, 이거 꽤 예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트럭은 이틀을 달려 평양 근교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듯한 2층 일본식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소녀들 5-6명과 함께 그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4살부터 20살까지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기는 인민군 동지들을 위한 특별 위안소다. 너희는 조국을 위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선에서 싸우는 용감한 동지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그것이 너희의 애국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살 소녀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악몽을 통해서 말입니다.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치욕과 수치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명, 많게는 7, 8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경위는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경위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1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몰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응, 꼭 나갈 거야. 전쟁이 끝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건물 밖 나무에 새싹이 돋았지만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더위 속에서 우리는 더 고통받았습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성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제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 저는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 천장에 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하실까? 오빠들은? 동생은? 혹시 모두 죽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3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봄, 전세가 또 바뀌었습니다. 유엔군의 폭격이 평양 일대에도 가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큰 폭격이 있었습니다.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지금이야. 도망치자. 우리는 무너진 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몇 명 따라 나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만 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굶었고 계곡물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 날 국군 초소를 발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에요. 국군 병사들이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후송하여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수용소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수용소마다 붙은 이름 명단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 아이들 북한에서 위안부 노릇하다 온 애들이래. 누군가 우리의 과거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더러운 계집애들, 빨갱이 창녀들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경희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수용소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8살이 된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너 혹시 북에서 뭐 했니?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문은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제 과거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출신지를 속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아니라 경기도 어느 시골 출신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가족은 모두 전쟁 중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순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니, 박순자라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되던 해 영등포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장 옆 철물점을 운영하는 30살의 총각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철수 씨는 끈질겼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혼했습니다. 순자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이 됩시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에게 제 과거를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도 저를 떠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1962년
저는 김철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 하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나. 하객들은 제가 기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으려 하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떨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죄송해요. 무서워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꾹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않을게. 그날 밤 남편은 저를 그냥 안아만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쟁 때 힘든 일을 겪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1963년 처자들 동훈이를 낳았고 1965년 둘째 동석이, 1968년 딸 미숙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남편과 저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임종 직전 남편이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사랑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제 과거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추궁하지 않고 평생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실향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보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곳에는 함경도, 평안도 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박순자 맞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야, 경이야. 김경희. 경희.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있었던, 함께 탈출했던 바로 그 경이였습니다.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처 다방에 가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경희도 저처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냥 숨죽이고 살았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저처럼 주름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았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내가 더럽다는 생각에 거울 보기도 싫었어.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순자야, 있잖아.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작년에 상담센터 다녀왔어. 전쟁 트라우마 치료하는 곳. 상담센터?
응. 처음엔 무서웠어. 내 비밀을 남한테 말한다는 게. 근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우린 피해자였다고. 그 나이에 무슨 죄가 있겠냐고.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린 14살, 15살이었어. 전쟁이 우릴 짓밟은 거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동안 제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를 더럽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 이제 용서하자. 우리 자신을 용서하자. 우린 잘못한 게 없어. 경희의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다방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희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희는 제게 상담센터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손녀 지은이가 대학 과제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며 제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전쟁 때 어떻게 피난 오셨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만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고. 제 자식들에게, 제 손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석 달 전 2024년 8월의 어느 일요일 저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동훈이는 회사원이고 둘째 동석이는 자영업을 하고 딸 미숙이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모두 60대 가까이 된 나이지만 제겐 여전히 어린 자식들입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대학생인 지은이, 고등학생인 민준이, 중학생인 서연이까지.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전쟁의 발발, 가족과의 이산, 그리고 그 끔찍했던 2년의 세월을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식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큰아들 동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너희 아빠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너희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 너희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거짓말하고 살아서. 그때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동훈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살 어린 소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엄마는 전쟁의 피해자였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살아남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딸 미숙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저희 영웅이에요.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둘째 아들 동석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손녀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과제 때문에 여쭤봐서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역사책보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값지고 소중해요. 저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경희의 권유로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는 생존자예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과제를 썼고 얼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개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이제는 당당하게 살렵니다.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살아온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승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오빠들과 동생도 만나겠죠. 남편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봤어. 나 잘했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했다. 정말 잘했어. 청취자 여러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